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한강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30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제 아들이 하루하루 저를 괴롭히던 그 진상 주민의 회사 본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기 회장이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경비실에서 보내는데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이 가장 지옥 같아요. 차들이 줄을 서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한테 화를 내거든요. 야, 경비. 차단기 왜 이렇게 늦게 올려? 회사 늦겠잖아. 아저씨 앞차 보고 올리라고 그랬잖아. 귀는 장식이야. 경비원이 뭐 하는 거야? 월급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저는 그냥 차단기 올리고 내리는 게 전부인데 마치 제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화를 내요.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주차했다고 하루 종일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경비. 우리 집 앞에 또 다른 차 있던데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지. 일이 터진 다음에 확인이 무슨 소용이야? 매일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파트 주차 관리인도 아니고 그냥 경비실에서 출입 통제만 하는 건데 모든 불편한 일의 책임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402호 김영수 씨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야, 경비. 이사차 들어오는데 왜 미리 차단기를 안 올려놔? 기다리게 하는 게 서비스야.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투부터 마음에 안 드네. 당신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입장이잖아. 좀 더 정중하게 말해. 그때부터 김영수 씨는 저를 개인적으로 찍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일이 있을 때만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어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박경비.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김 대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지금 당장 치우고 와. 그리고 다신 이런 일 없게.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고스란히 저한테 풀어내더라고요. 김영수 씨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마치 저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처럼.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경비실로 전화가 왔어요. 야, 박경비. 지금 당장 나와봐.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자기 차에 새똥이 떨어졌다면서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김 대리님, 새똥은 제가 어떻게? 닥쳐.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새들이 여기 와서 똥을 싸는 거 아니야. 당장 치우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대리님, 새는 제가 어떻게 통제를? 말대꾸해.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일 시키는 대로 안 해. 싫으면 그만둬. 새벽 2시에 차 청소를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또 어느 날은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야,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어? 주민이 찾는데 밥부터 먹고 봐.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근무 시간에 밥 먹는 거 보면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이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고 없는 사이에 택배가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영수 씨가 직접 받았는데, 야, 박경비. 당신 어디 갔었어? 택배 왔는데 자리에 없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잠깐. 화장실. 근무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미리 보고해야지. 무책임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김영수 씨가 저한테 한 말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야, 박경비. 당신 아들도 있지? 아들이 아버지가 경비원인 걸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하하. 그 순간 정말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일 잃으면 집사람이랑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그때 5살이었는데 지금이면 35살이 됐을 거예요. 당시 저희는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연이은 적자로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작은 공사업을 해봤는데 또 실패했어요. 빚만 늘어가고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제 동생 부부가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거든요. 형님, 준호 우리가 키울게요. 형님도 힘들고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서로 좋잖아요. 철수야, 고마워. 우리가 여건이 좀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게. 괜찮아요, 형님. 천천히 하세요. 준호는 우리가 잘 키울게요. 집사람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보, 아이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아무리 동서지만. 임시로만이야. 우리가 좀 안정되면 바로 데려올 거야. 정말 임시로만? 약속해? 물론이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동생한테 준호를 맡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보, 철수한테 전화해봐. 준호는 잘 있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동생네 집에 찾아갔는데, 아, 이사 가셨어요? 한 달 전에. 집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를 갔다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동생 직장에도 가보고 동생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동생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박 대리? 아, 갑자기 그만뒀어요. 가족 사정으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어느 지방인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안 말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집사람이랑 온 나라를 다 뒤졌어요. 보육원마다, 고아원마다, 경찰서마다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실종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언제 실종되셨나요? 한 달 전에 동생한테 맡겼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동생분이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럼 유괴가 아니라. 아니에요. 임시로 맡긴 건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며 소극적이었어요. 집사람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매일 밤 준호를 부르며 울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났어. 저도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가난해졌죠. 10년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전국의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가봤어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우리 준호는 없었어요. 집사람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저는 알코올 중독까지 됐어요.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20년이 지나니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준호가 어디 있든 잘 자라고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준호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20년 동안 찾았잖아. 이제 우리도 늙었고. 당신은 포기해도 난 못 포기해. 죽을 때까지 찾을 거야. 집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인터넷에서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들여다보곤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경비원 일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일뿐이었어요. 김영수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도 지금 어디선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걸 알면 창피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김영수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501호 박 과장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행에 다닌다고 하는데 경비. 우리 집 앞에 전단지 또 붙어 있던데 당신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바로 제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애초에 붙지 않게 해야지. 당신 월급이 뭐하는 월급이야? 603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더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는데 경비실에서 TV 보는 거 봤는데 근무 시간에 TV 봐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뉴스만 잠깐. 뉴스든 뭐든 근무 시간에는 안 되지. 앞으로 이런 거 보면 관리소에 신고할 거야. 심지어 CCTV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자리를 비웠는지, 언제 뭘 했는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가장 악질은 김영수 씨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일이 있을 때만 그랬는데 김영수 씨는 정말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김영수 씨가 우산도 없이 나왔다가 비를 맞았대요. 야, 박경비. 비가 온다는 거 왜 미리 안 알려줘? 예? 날씨는 제가 어떻게? 당신이 매일 날씨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게 서비스지. 날씨까지 제가 확인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김영수 씨가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경비실로 왔어요. 야, 박경비. 우리 회사 본부장님이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 혹시 실수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본부장님은 차기 회장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김영수 씨가 그렇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오후 3시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가 내렸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우리 아들을 닮았어요. 아니, 집사람을 닮았어요. 특히 눈빛이 집사람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아니냐,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들 생각만 해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혹시 박철민 씨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까지 떨리는 게. 네,
네, 맞습니다만. 혹시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박준호. 아버지 아들 준호예요. 그 남자가, 아니, 제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아들을 꽉 안고 둘 다 엉엉 울었어요. 준호야? 정말 준호야?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서야 찾았어요. 경비실 앞에서 부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다들 쳐다봤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다. 아버지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준호야, 어떻게 아버지를 찾았지? 아버지 여기는 추우니까 경비실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경비실에 들어가서 준호가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 저는 5살 때 보육원에서 지금의 아버지. 태평제약 회장님께 임양됐어요. 임양을? 그럼 작은 아버지가? 네, 작은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정확히는 작은 어머니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동생이 키워주겠다고 해서 맡긴 건데, 보육원에? 작은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준호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태평제약 회장이 아들 없이 살다가 준호를 입양해서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하지만 항상 진짜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5살 때 기억이 희미하게 나거든요.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준호는 성인이 된 후부터 계속 친부모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아버지 성함과 어머니 성함은 기억났거든요. 정말? 우리 이름을 기억했어? 네, 박철민 김순자. 계속 중얼거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5살짜리가 부모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중얼거렸다니. 하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라. 수십 명의 박철민 씨를 다 찾아다녔어요. 전국에 박철민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그럴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 아파트의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지?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영수 대리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김영수 씨가 준호 부하 직원이라고? 김영수 대리가 회식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파트 경비원이 박철민인데 정말 무능하다고.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준호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지셨네요. 그런데 김영수 대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는 김영수 씨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자랑 삼아 얘기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찾는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아버지가 못나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김영수 씨가 나타났어요. 본부장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뛰어온 모양이에요. 본부장님, 오셨군요. 제가 안내를. 그러다가 저와 준호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님, 왜 경비원가? 준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김 대리님 소개해드릴게요. 제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라고요? 김영수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동안 자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떠올랐을 거예요. 본부장님. 그럼 이분이 네, 30년 만에 찾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본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김 대리님이 평소에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새벽 2시에 차 청소하라고 했죠. 점심 먹지 말라고 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으라고 했죠. 김영수 씨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준호의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에 완전히 위축됐거든요.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상대방이 누구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냉정했어요. 김 대리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군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준호 눈에는 완전히 찍혔죠. 준호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잠깐 멈춰 섰어요. 아버지,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집사람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준호를 보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여보, 앉아. 놀라지 말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집사람 눈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준호? 우리 준호? 네, 어머니.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안 돼. 꿈이야. 또 꿈이야. 집사람은 30년 동안 수없이 이런 꿈을 꿨거든요. 준호가 돌아오는 꿈을. 준호가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정말 준호예요. 정말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집사람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더니 준호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야.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 이후로 김영수 씨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않았지만 김영수 씨의 모든 업무가 철저히 검토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도 일을 대충대충 하던 김영수 씨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 김영수 대리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어요. 고객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도 준호야, 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일을 못해요. 아버지한테 화풀이할 시간에 자기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실제로 김영수 씨 실적을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김대리,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김대리, 고객 컴플레인 또 들어왔는데요. 약속한 납기를 어겼다고. 그게 확인이 덜 됐어서. 김대리, 보고서에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걸 보고서라고 낼 수 있나요? 결국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권고사직 당했어요. 집사람한테도 들통이 났어요. 부인이 남편이 왜 갑자기 잘렸는지 알아보다가 평소에 경비원을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잘리는 거야. 아니야, 잠깐 실수한 거야. 실수? 몇 년 동안 계속한 게 실수야. 결국 이혼까지 당했어요. 재산 분할로 집도 넘겨줘야 했고, 그렇게 김영수 씨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집도. 준호가 사립탐정을 통해 30년 전 그 일의 진실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 동생 박철수와 그 부인 김미숙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찾아가서 모든 걸 확인했어요. 작은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준호예요. 형님 아들 준호. 작은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준호. 정말 준호야. 어떻게? 하지만 작은어머니 김미숙의 반응은 달랐어요.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준호. 작은어머니,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보육원에 버렸어. 뭐라고? 여보, 무슨 소리야? 작은아버지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준호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김미숙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이가 없는데 준호가 자꾸 엄마 아빠 찾는다고 울어서 질투가 났어. 그래서 김미숙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준호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 밤마다 엄마 아빠 찾는다고 울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보육원에 버린 거야. 그날도 준호가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라고 계속 울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5살 아이를 버리는 게 순간적이야.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그래서 준호가 길을 잃었다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고. 30년 동안 나도 그 아이를 찾아다녔어. 형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 작은아버지도 30년 동안 조카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부인이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까 유괴당한 줄 알고 경찰서도 가고 온 동네를 뒤졌다고. 나도 미치겠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내가 잘못 봐서 조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형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이겠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동안의 거짓말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준호가 그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줬을 때 30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 그년이 우리 준호를?
집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받은 고통이 모두 그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보.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고통이 집사람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년을 당장 데려와. 내가 직접 죽여버릴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먹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야, 그년이 어디 있지? 아버지가 직접 가서.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작은 아버지는 그날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장 나가. 3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는 년이야. 여보,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 형수님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님이 술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게 뭐가 대수야.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김미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작은 아버지는 냉정했어요. 30년 늦었어. 이제 와서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준호가 김미숙을 직접 데려왔어요. 저희 앞에서 직접 사과하게 하려고. 김미숙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몸도 많이 마르고 죄책감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희 앞에 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집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빈다고?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님. 저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게 뭐가 대수야. 우리는 아들을 잃었어. 30년 동안 찾아다녔어.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김미숙,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형님. 저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질투가 났어요. 준호가 자꾸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울어서 순간적으로 그만. 순간적으로 5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는 게 순간적이야? 김미숙은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시든 다 받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작은 어머니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영수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도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박 경비님. 아니, 박 사장님. 김 대리님. 아니, 김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도 아닌 짓을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가 시원하긴 했지만 김영수 씨를 보니까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김 씨,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택배 일을 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슨 소리예요? 김 씨도 먹고 살아야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장님한테 화풀이했어요.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요. 김 씨,
앞으로는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사장님께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김영수 씨는 그 말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저희를 제가 경비로 일했던 아파트로 이사시켜주고 경비원 일도 그만두게 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냐, 준호야. 아버지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짐이 아니라 제 자랑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집사람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늘 침울했었는데 준호야. 우리 준호야.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 이제 우울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지금 저는 준호가 다니는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준호는 제가 일하는 걸 원했어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저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김미숙은 작은 아버지한테 이혼당한 후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아직은 마음이 복잡해요. 김영수 씨는 지금도 이 동네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마주치면 깊게 인사하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김 씨가 스스로 변한 거죠.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김영수 씨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갑질이라는 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불행만 만들어낼 뿐이죠. 그리고 세상은 정말 좁아요. 언제 어떻게 운명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오늘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내일은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김미숙은 30년 전 순간의 질투와 분노로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노력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